어머니, 지금 말도 없이 불쑥 오시면 어떡해요? 못 들어오니까 나가세요.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한마디는 제 며느리 강지윤이 제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을 모은 전 재산 8억 원을 쏟아부어 아들 내외에게 사준 잠실의 34평짜리 신축 아파트 입주 날이었습니다. 8억. 제 젊음과 맞바꾼 돈이자 제 노후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가장 좋은 재료만 골라 끓인 뜨끈한 쇠고기 뭇국과 일일이 손으로 다듬어 무친 나물 반찬, 그리고 아들 이진우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부르던 소갈비찜까지 냉장고가 터지도록 바리바리 싸 들고 갔습니다. 혹여나 젊은 아이들, 낯선 집에서 첫날 밥이라도 굶을까, 짐 정리가 힘들까 싶어 두 팔 걷어붙이고 청소라도 도와주러 갔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한 것은 활짝 열린 대문이 아니었습니다. 좁게 열린 현관문 틈새로 아직 잠옷 차림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며느리가 빼꼼 고개를 내밀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강지우는 마치 불청객을 쫓아내듯 혹은 무슨 오염원이라도 되는 것을 막아서는 듯한 태도로 저를 현관문 앞에서 밀어냈습니다. 그 손길에는 아주 미세한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문정숙입니다. 경기도 변두리에서 정숙한 상미라는 작은 한정식 식당을 40년 가까이 운영하며 남편 없이 홀로 아들 둘을 키워냈습니다. 남들은 식당 일이 얼마나 고되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새벽에 시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재료를 다듬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을 받고 마감 후에는 주방을 정리하고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저는 아들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특히 큰아들 이진우는 제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하고 이렇게 예쁜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제 인생의 고생은 그걸로 전부 보상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어미의 당연한 도리라고만, 헌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제 노후 전부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그날 현관문이 제 앞에서 닫히기 전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막히고도 처절했던 제 인생의 반격,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하니 부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며느리가 저를 막아선 그 순간 현관 안쪽에서 거실을 서성이던 아들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준비한 반찬통들이 가득 담긴 아이스박스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고른 최고급 폴란드산 구스 이불 세트가 담긴 거대한 쇼핑백을 들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제 어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는 제게 단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시선을 피하며 난처하다는 듯 머리만 긁적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혹은 며느리에게 엄마한테 왜 그래라고 한마디라도 했다면, 하지만 제 아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의 등 뒤에 숨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 바빠요. 지윤이가 친구들 부르기로 해서 집 정리 다 되면 그때 제대로 부를게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건 분명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들어오라는 말은커녕 어서 가라는 재촉이었습니다. 강지윤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치 승리자처럼 제 면전에 대고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천잔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렸던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8억 원짜리 헌신이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였고 제 남은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였으며 제 아들이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님을 선언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짐들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불 세트가 담긴 쇼핑백 끈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을 남겼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이까지 손바닥 아픈 것이 대수일까요? 복도를 오가는 다른 집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웅성거림, 어르신 길 좀 비켜주세요 하는 무심한 목소리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아마 아들 집에 짐이나 날라주러 왔다가 쫓겨나는 초라한 늙은이로 보였을 겁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복도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10시. 제가 그들을 위해 새벽 4시부터 움직인 6시간의 정성이 단 1분 만에 거절당한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내려놓았던 아이스박스를 다시 고쳐들었습니다. 8억.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25에 두 아들을 둔 과부가 되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고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다 허리를 다치고 손님들의 온갖 진상을 받아내면서도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관절염으로 뒤틀려 6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이 손으로 제 아들을 명문대에 보냈고 대기업에 취직시켰습니다. 결혼할 때도 저는 제 아들이 며느리 집안에 눌릴까봐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서울의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며 돈이 모자란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던 마지막 적금과 식당마저 정리할 생각으로 평생을 바친 가게 권리금까지 끌어모아 8억이라는 거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빈손이 되었지만 아들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웃을 생각을 하니 그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 현관문조차 넘지 못하는 이런 모욕이라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메스꺼릴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 강지우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식당은 너무 낡았어요. 어머니 옷은 냄새나요.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세대가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좀 더 씻고 제가 좀 더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무시가 아니라 명백한 축출이었습니다. 당신 돈은 필요했지만 당신이라는 존재는 필요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이진우는 그 메시지에 동조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이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정숙, 너는 평생을 헛살았다. 자식이라고 내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돌아온 건 이 차가운 현관문 뿐이구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헛짚고 나서야 겨우 버튼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내려감을 알리는 붉은색 화살표를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짐들을 어찌해야 할까? 이 아까운 음식들, 비싼 이불을 그냥 이 복도에 버려두고 갈까? 아니면
다시 들고 가야 하나. 하지만 그 어떤 선택도 지금의 제 비참함을 덜어주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가운 금속 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일그러진 60대 노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혹시라도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며 쫓아오지 않을까 미련하게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굳게 닫혔고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내 남은 인생까지 저들에게 저당 잡힐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제 모든 통장과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식당 문을 닫고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8억짜리 아파트 복도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가져갔던 그 짐들을 현관 앞에 내려놓고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를 열자 새벽 내내 정성껏 끓인 쇠고기, 못국은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걸 먹어줄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소갈비찜은 차갑게 식어 하얀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그날의 모욕감이 되살아나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결국 제 40년 손맛이 담긴 그 귀한 음식들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습니다. 제 6시간의 정성, 아니 제 남은 인생의 헌신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요즘 젊은 애들은 원래 저런가? 아니다. 내가 너무 구시대적으로 행동한 걸까? 수백 번, 수천 번을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친구들을 부르기로 한 계획을 제가 망쳐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진우가 중간에서 난처해진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고 또 탓했습니다. 그래, 바빴을 거야. 입주 첫날이니 정신이 없었겠지. 저는 애써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8억이, 제 평생이 고작 그런 취급을 받을 리가 없다고, 제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서 걸려올 전화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엄마, 그날은 미안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제 집 정리 다 됐으니 식사하러 오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면 저는 그날의 모든 서운함을 눈 녹듯 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그 며칠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먼저 연락할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쫓겨난 어미가 뭐가 아쉬워서 먼저 전화를 거는 건가 싶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바보처럼 주방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진우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갈비찜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와 당근을 큼지막하게 썰어 넣고 밤과 대추를 넣어 단맛을 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졸여낸 갈비찜에 제가 직접 담근 나박김치와 잡채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미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반찬 좀 갖다 줄까 하는데 시간 괜찮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옆에 며느리가 있는지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럼 토요일 오후쯤 와. 근데 너무 많이 해오지 마. 우리 냉장고 작아.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오라는 허락이 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다시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지난번보다 더 큰 보따리를 싸들고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강지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엉덩이를 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갯짓으로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 진우가 현관으로 나와 쭈뼛거리며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가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지은아, 너는 잡채 좋아한다고 해서 좀 해봤다. 어서 와서 밥 먹자. 제가 정성껏 음식을 차리는 동안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몇 번 눈치를 주자 그제야 마지못해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며느리는 스마트폰 카메라부터 켰습니다. 찰칵, 찰칵, 플래시가 번쩍이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사진을 몇 장 찍더니 갈비찜 한 점을 깨작 입에 넣고는 금방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다이어트해서요. 속이 좀 안 좋네요. 그러고는 진우 씨, 나 잠깐 방에 들어가 있을게 라며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텅 빈 식탁에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억지로 갈비찜을 입에 넣었지만 무슨 맛으로 먹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수모를 겪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달은 3일 뒤에 터졌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옆집 동생이 대낮에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혹시 요즘 며느리랑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내가 지금 며느리 SNS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언니, 이거 언니가 해준 답상 아니야? 그 동생이 제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그날 정성껏 차렸던 갈비찜과 잡채, 나물 반찬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진과 함께 올라간 글귀였습니다. 며느리 강지우는 자신과 친구들만 본다고 생각했던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 버젓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상차리는 시어머니 클라스 2025년 맞나요? 올드 한 명, 절음식, 가촌스러움의 극치 하이걸. 누가 먹는다고. 그 글 밑에는 며느리의 친구들이 단 댓글이 가관이었습니다. 헐, 대박. 아직도 저런 음식을 해다 주신다고? 지훈아, 너희 시어머니 센스 어떡해. 그냥 배달음식 시켜 먹어. 사진만 봐도 느끼하다. 어머니한테 요즘 트렌드 좀 알려드려.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현관문에서 쫓겨났을 때의 모욕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예, 지윤아. 너 혹시 SNS에 내가 해준 밥상 사진 올렸니?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제 SNS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마치 도둑질을 하다 들킨 사람을 추궁하듯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어떻게 그런 글을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조롱 섞인 글을 올릴 수가 있어. 제 목소리가 격해지자 며느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조롱이라니요? 뭐가 조롱이에요? 그냥 제 개인 공간에 제 생각 좀 적은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솔직히 어머니, 요즘 누가 그렇게 기름진 음식 해 먹어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제 손맛 하나로 식당을 꾸려왔습니다. 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맛있다고 칭찬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는 제 인생이 담긴 그 손맛을 촌스럽다, 부담스럽다는 말 한마디로 짓밟아 버린 겁니다. 너, 정말. 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들이라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며느리를 대신해서라도 사과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우야, 너 조롱거리로 만든 게 장난이야? 엄마, 좀 그만하세요.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드세요? 지은이도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새 집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제발 저 좀 중간에서 난처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현관문 앞에서 쫓겨난 어미, SNS에서 조롱당한 어미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를 귀찮은 존재, 아내의 스트레스 유발자로 취급하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진우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 며느리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제 어미가 겪는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저 강지훈의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8억을 줬을 때의 서운함, 현관문에서 쫓겨났을 때의 비참함, 그리고 SNS에서 조롱당했을 때의 수치심이 마지막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 거대한 분노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내팽개쳤으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지 않겠다. 저는 어제 저녁 꺼내두었던 통장과 인감도장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망설였던 마음이 이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아끼던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얼마 전 지인에게 소개받았던 최정민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바로 상담 예약 좀 잡고 싶은데요. 네, 재산 관련입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 일말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정민 변호사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 큰 건물 7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1시간 만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 퀭한 눈,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 푸석해진 얼굴이었죠.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아마도 제 평생 가장 단단하고 차가웠을 겁니다. 최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8억짜리 짐과 함께 쫓겨난 이야기, SNS에서 온 동네 조롱거리가 된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좀 난처하게 만들지 마세요. 라며 저를 타박하던 아들의 목소리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아드님 명의로 증여가 완료된 8억 원짜리 아파트는 법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증여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련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돈은 그냥 제 40년 고생을 내다버린 셈 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 명의로 남아있는 이 나머지 재산입니다. 이 식당 상가,
그리고 제가 가진 예금과 보험들, 이것들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나중에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제가 이걸 다 처분하고 어딘가로 떠나버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제야 최 변호사는 제 의도를 파악한 듯 옅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 재산은 어머님 고유의 것입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머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요구할 법적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시든 심지어 전부 불태워버리신다고 해도 그건 어머님의 완벽한 자유입니다. 그 말이 제게는 사형 선고가 아닌 해방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제 인생 2막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40년 분신이었던 정숙한 상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단골들에게는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그만둔다고 둘러댔습니다. 다들 사장님 음식 없으면 이제 어떡하냐며 아쉬워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식당을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며칠 만에 근처에서 새로 장사하려는 젊은 부부가 찾아와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권리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지만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서울을 아들의 그늘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식기들을 헐값에 중고시장에 넘기고 40년 동안 제 손때가 묻은 주방 기구들을 고물상 트럭에 실어 보낼 때 시원한 마음 한편으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끝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남은 앞치마를 불태우듯 쓰레기 봉투에 처박았습니다. 그때 문득 며느리 강지윤을 이 식당에 처음 데려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진우와 함께 찾아왔던 날이었죠. 저는 그때도 가장 자신 있는 갈비찜과 잡채, 신설로까지 만들어 한상 거하게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신설로를 보며 어머니, 이거 요즘 누가 먹어요? 너무 전통적이네요. 라며 젓가락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요즘 애들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내가 괜한 걸 내왔네. 라며 제 탓을 했습니다. 그게 무례함의 신호였다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심지어 며느리는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제 주방을 쓱 훑어보더니 어머니 주방이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식당이면 위생이 생명인데 이렇게 낡은 데서 음식을 하시면 좀 그렇다. 라며 대놓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려. 아니야. 매일 청소하는 거야. 오래돼서 그렇지. 라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이미 저를 자기 발 아래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전통의 식당 주인을 그저 지저분하고 낡은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했던 거죠. 그 기억이 떠오르자 식당을 처분하는 제 손길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 낡은 곳, 며느리가 경멸하던 이 공간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식당 상가를 처분한 현금, 그리고 평생을 부어왔던 적금과 보험을 모두 해지하자 제 통장에는 꽤 큰 돈이 모였습니다. 8억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제가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여러 은행에 나눠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현금화하여 단 하나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한 곳에 두시면 위험합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여행 좀 길게 가려고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입금 완료 문자가 딩동 하고 울렸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족쇄가 풀려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의 엄마도 그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통장에 두둑한 현금을 가진 자유로운 문정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저를 난처하게 만들지 말랐던 제 아들 이진우와 제 밥상을 촌스럽다고 조롱했던 며느리 강지우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짐작건대 그들은 그 8억짜리 새 집에서 행복감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는 분명 아들을 조르고 있었을 겁니다. 진우 씨, 거실 소파 말이야. 내가 SNS에서 본 거 있는데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통가죽 소파래. 한정판이래. 가격이 1,500만 원밖에 안 한대. 이거 사자. 응? 아들 진우는 잠시 망설였을 겁니다. 온년 500만 원이라니 너무 비싼 거 아냐? 하지만 며느리가 어머, 우리가 지금 8억짜리 집에 사는데 소파가 그 정도는 돼야 격이 맞지. 당신 회사에서 대출 더 나오잖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나중에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뭘 걱정해? 라고 쏘아 붙였겠죠. 그리고 제 아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아, 알았어. 당신이 좋다니 그렇게 해라며 아내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을 겁니다. 제게는 단 한 통의 안부 전화도 없이 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지금 이 순간 제 40년 인생이 담긴 식당을 폐업하고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그들만의 안락한 성을 꾸미는데 여념이 없었을 겁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저는 이제 이 도시를 떠날 일만 남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갈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낯선 땅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가 떠올랐습니다. 뚝빛 바다, 따뜻한 햇살,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던 제 젊은 날의 모습. 그래, 그곳으로 가자. 그곳이라면 제 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컴퓨터를 켜고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제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은 지난번 현관문 앞에서 떨던 그 손가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출발 날짜는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항공권 예매를 마친 저는 제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작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리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집에서 쓴 모든 물건을 단 하나의 여행 가방에 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담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커다란 28인치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입어 닳고 다른 헌 옷들, 아들 결혼식 때 큰맘 먹고 맞췄지만 그 이후 한 번도 입지 못한 비싼 한복, 그리고 식당 일을 하느라 늘 입었던 펑퍼짐한 몸빼 바지들, 이 모든 것이 과거의 문정숙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즐기고 편안한 옷가지 몇 벌과 외출할 때 입을 단정한 옷 두어 벌, 그리고 속옷과 양말만 골라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집을 떠나는 순간 재활용 수거함에 버려질 것들이었습니다. 짐을 싸던 제 손이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갓돌이 지난 아들 진우가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 저렇게 예뻤는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어색하게 V자를 그리고 있는 진우. 중학교 졸업식 날, 제 키를 훌쩍 넘어 늠름하게 서 있던 진우. 그리고 대학교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제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엄마 고마워 라고 외치던 듬직한 아들의 모습.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제가 바쳤던 피땀 어린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앨범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우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네가 그 차가운 현관문 뒤에 서서 이 어미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지만 눈물은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진우는 강지윤의 남편일 뿐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앨범에서 가장 작고 낡은 흑백 사진, 제 품에 안겨 웃던 돌쟁이 진우의 사진 단 한 장만 꺼내어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이 무거운 앨범들, 이 무거운 과거는 모두 여기에 버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나니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제 40년 서울살이가 고작 저 가방 하나로 요약된다는 사실이 허무하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챙겨야 할 짐도 마음 써야 할 자식도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내가 어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저주라도 퍼부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편지지에 장문의 글을 적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네가 8억을 받고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며느리의 SNS 조롱이 내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는지 조목조목 다 쓰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그 모든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분노와 슬픔조차도 그들에게는 그저 엄마의 잔소리, 구시대적인 푸념으로 들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아주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 이진우의 번호로 보낸 제 서울 인생의 마지막 전송이었습니다. 당분간 여행 좀 다녀올게. 연락 안 돼도 걱정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왜 가는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정도의 설명조차 아까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자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마지막 짐 한 조각이 마침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처음 몇 군데는 저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으? 본광 오신 거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지. 계즈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오라며 손사래를 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60대 여자가 그것도 혼자서 집을 보러 다닌다고 하니 어딘가 미덥지 못하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로 들어간 허름한 중개업소에서 저는 박 사장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몹시 번지르르한 말투를 쓰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과장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어쩐지 기품이 남다르다 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제주에서 터 잡으려면 저 바깥처럼 정직하고 발 빠른 사람 만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과도한 친절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내심 안도했습니다. 저는 제 조건을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바다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큰 집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은 무릎을 탁 치며 마치 준비라도 해뒀다는 듯이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모님, 복 받으셨네. 마침 오늘 아침에 딱 사모님을 위한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해안가에서도 가장 경치 좋기로 소문난 곳에 아주 낡은 폐가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물건입니다. 그는 폐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현란한 말로 그 집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주에서는 이런 낡은 집을 사서 고쳐 쓰는 게 유행입니다. 리모델링만 싹 하면
서울 강남 부럽지 않은 별장이 되는 거지요. 가격도 얼마나 싼지 사모님 놀라실 겁니다. 저는 폐가라는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리모델링이라는 말과 싼 가격 기대하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제게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8억을 날리다시피 한 경험은 저를 지독한 구두쇠로 만들었습니다. 10원 한 장이라도 더 아끼고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겼습니다. 일단 한번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제 말에 박 사장은 쾌재를 부르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연하죠. 사모님, 지금 바로 가시죠. 그는 자신의 낡은 승합차에 저를 태우고 제주 시내를 벗어나 한참을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비포장도로를 구불구불 한참이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에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폐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려 하늘이 보였고 대문은 녹슨 채 한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당은 사람 키만 한 잡초로 뒤덮여 발 디딜 틈조차 보이지 않았고 벽은 시커먼 곰팡이와 이끼로 얼룩덜룩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음산한 바람 소리가 휙휙 불어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 사장님, 이건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박 사장은 제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벼대는 아주 튼튼합니다. 저 돌담 좀 보세요. 제주 현무암으로 쌓아서 100년은 거뜬합니다. 그리고 저 앞을 보시죠.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바라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잡초 숲 너머로 시야를 가리는 것 하나 없이 탁 트인 제주 앞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하나만으로도 이 폐가의 모든 단점이 가려지는 듯 했습니다. 여기다, 여기서라면 저는 넋을 잃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박 사장이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경치 죽이죠, 사모님. 이 정도 뷰가 나오는 땅은 제주에서 이제 씨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집만 파는 게 아닙니다. 저기 저 옆에 있는 밭까지 전부 묶어서 파는 겁니다. 평수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사모님이 원하시는 거 다 짓고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솔깃해졌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이 얼마인데요? 객삭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주 인심 쓴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원래 주인이 5억을 불렀는데 제가 사모님 마음에 들어서 특별히 쇼부 흥정을 받습니다. 폐가랑 저 밭까지 다 합쳐서 딱 3억. 현금으로 하시면 조금 더 빼드릴 수도 있고요. 3억. 제가 가진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 바다 전망을 평생 볼 수 있다면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닭사갱이 보여주는 바다의 경계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범위가 아까보다 조금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저 경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저기 돌담 너머까지인가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 박 사장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며 손님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로 그날의 매상을 점치던 저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읽는 데는 이 골이 나 있었습니다. 슈이에 저기까지 다 맞습니다. 사모님, 서류상으로도 다 깨끗하고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다.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좋은 물건이네요. 일단 사무실로 돌아가서 서류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또 그런 건 꼼꼼히 봐야 해서요. 박 사장은 아유, 당연하죠. 사모님, 서류는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 놨죠. 라며 다시 번지르르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사장의 허름한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그 폐가에 눈부신 바다 풍경과 방금 전 박 사장의 미세하게 떨리던 눈동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저 바다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저 작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4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저는 매일 밤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10원짜리 하나도 장부에 맞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줌을 살 때도 상인의 저울 눈금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게 돈은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박 사장은 그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박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툼한 서류 뭉치와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도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박 사장이 화끈하게 5천만 원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2억 5천. 이 돈에 이만한 물건 제주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못 구합니다. 오늘 바로 계약금 거시죠.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높아져 있었고 방금 전 폐가에서보다 더 과장된 몸짓으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는 제가 서류를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계약서의 이곳저곳을 손가락으로 짚어대며 장황한 설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고 여기에 도장 찍으시고 계약금은 여기로. 하지만 저는 그가 내민 펜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방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란한 말을 끊고 제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방금 5천이나 깎아주신 건 고마운데 그럴수록 저는 더 불안하네요. 그 집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원본 좀 지금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제 말에 사무실 안을 가득 채우던 박 사장의 요란한 목소리가 순간 뚝 끊겼습니다. 그의 얼굴이 마치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증기, 부등본요? 아이, 사모님, 그걸 못하러 또 보십니까? 제가 다 확인하고 여기 깨끗하게 정리해둔 서류가. 아니요.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사장님이 정리해둔 이 서류 말고요. 제가 지금 바로 오늘 날짜로 발급된 깨끗한 원본을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8억을 잃고 나니 제게 남은 것은 지독한 꼼꼼함과 의심뿐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성격이 대단히 급하시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관공서문 다 닫을 시간이고 제가 그거 떼려면 또 한참 걸립니다. 그냥 이 박 사장 한번 믿어보시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박 사장이 더 당황했습니다. 아니, 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물건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물건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파는 사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저는 제 짐을 챙겨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장님 말씀에 거짓이 있다면 이 동네에서 다시는 부동산 장사하실 생각 마셔야 할 겁니다. 제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박 사장이 뒤에서 저를 황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새벽 시장통에서 달고 다른 상인들을 상대해 온 저였습니다.
저런 삼류 사기꾼의 수작에 넘어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업무 마감 전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저는 무인 민원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내가 저기 땅 주소는 아는데 그 집 서류 좀 떼볼 수 있을까? 박 사장의 사무실에서 몰래 적어온 그 폐가의 주소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까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떼어 손에 쥐었습니다. 수수료로 몇천 원이 나갔지만 8억에 비하면 푼돈이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 구석의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돋보기 안경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가계부를 검토하던 그 꼼꼼함으로 서류의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 먹을 듯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서류를 든 채로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니,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첫째, 박 사장이 바절이라고 불렀던 그 드넓은 땅은 폐가에 딸린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소유주는 제주도청, 즉 국유지였습니다. 그 사기꾼은 나라 땅을 자기 땅인 양 묶어서 제게 팔아 넘기려 했던 겁니다. 둘째, 폐가 자체의 대지 면적은 고작 50평 남짓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말했던 평수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셋째, 심지어 그 폐가는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물 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집을 사더라도 법적으로는 제 소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언제 철거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집이었습니다. 넷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그 집은 이미 수년 전부터 경매와 압류가 수차례 반복된 아주 질이 나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확인한 그 동네의 실제 시세는 50평짜리 무허가 폐가의 경우 1억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박 사장은 제게 나라 땅에 불법으로 지어진 1억짜리 폐가를 무려 3억, 그가 할인해 준다던 2억 5천에 팔아 넘기려 했던 겁니다. 만약 제가 40년 장사꾼 문정숙이 아니었다면, 만약 제가 그저 자식에게 8억을 빼앗기고 넋이 나간 늙은이에 불과했다면 저는 제 남은 재산 3억마저 꼼짝없이 이 낯선 제주 땅에서 사기당할 뻔했던 겁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 입에서 거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와 함께 묘한 희열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문정숙, 아직 쓸만하다. 저는 그날 밤 8억을 잃은 이후 처음으로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장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그가 아까와는 달리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는 40년간 시장통에서 다져진 가장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 예, 사모님, 내가 지금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다 떼어봤는데 말이야. 헉, 국유지에 무허가 건축물 대지 50평짜리 폐가를 나한테 3억에 팔아 넘기려고 했더군. 당신, 나를 뭘로 본 거야? 서울에서 온 멍청한 늙은이로 봤어? 전화기 너머로 헉 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거나 이 동네에서 그따위 수작질하다 걸리면 그땐 내가 경찰서에서 봅시다. 설았어? 저는 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누워 8억을 잃은 이후 처음으로 단잠을 잤습니다. 박 사장이라는 첫 번째 시련을 겪고 난 후 저는 제주 부동산 시장이 서울보다 더 정글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60대 혼자 온 여자를 갓짠 우유쯤으로 생각하는 하이에나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저를 절망시키는 대신 제 안에 잠자고 있던
40년 장사꾼의 승부욕을 깨웠습니다. 좋다. 너희가 나를 얕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저는 다음 날부터 전략을 바꿨습니다. 번지르르한 간판이 걸린 1층 중개업소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작은 카페나 밥집에 들러 주인 아주머니들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부동산이 어디예요? 젊은 사람이 꼼꼼하게 봐주는 곳이면 더 좋고요. 그렇게 수소문한 끝에 저는 해안가 마을 구석 2층에 자리한 작은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중개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 사장 같은 과장된 친절은 없었지만 맑고 또렷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집을 찾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제 지갑을 열어 며칠 전 떼었던 그 사기 물건의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던 이야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소. 나 서울에서 온 멍청한 늙은이 아니요. 40년 장사한 사람이요. 나한테는 정직한 물건만 보여줘요. 낡아도 좋고 작아도 좋소. 대신 서류가 100% 깨끗하고 주인이 정직한 물건으로. 제 말에 젊은 중개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 박 사장, 이 동네에서도 질 나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잘 오셨어요. 제가 어르신 조건에 맞는 정말 깨끗한 물건들로만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데리고 일주일 동안 제주 곳곳을 다녔습니다. 1억짜리 작은 농가주택부터 리모델링이 깔끔하게 끝난 3억짜리 빌라까지. 그녀는 모든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제게 먼저 건네주며 어르신이 먼저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꼼꼼함을 귀찮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일주일째 되던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저를 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사실 제가 팔려고 내놓은 물건은 아닌데 어르신이라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서요. 그곳은 처음 박 사장이 보여줬던 곳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정말 인적이 드문 바닷가 마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박 사장의 그것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폐가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박 사장의 집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규모는 고작 30평 남짓의 작은 집이었지만 돌담이 무너지지 않고 정갈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붕도 내려앉지는 않았고 군데군데 구멍이 났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집은 경치 좋은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대신 바다를 비스듬히 품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을 일굴 만한 마당이 있었고 마당 끝에 서면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평화롭고 아늑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 등기부등본은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1970년대에 지어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압류나 근저당이 잡힌 적이 없는 집이에요. 주인 할아버지가 육지로 이사 가시면서 그냥 20년째 비워둔 집이죠. 중개인의 말에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격은요. 20년 전 시세 그대로 7천만 원만 받으시겠대요. 대신 고쳐 쓰는 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조건이고요. 7천만 원, 8억을 잃은 제게 그 돈은 푼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돋보기 안경을 꺼냈습니다. 중개인이 건네준 서류를 그 자리에서 30분 넘게 꼼꼼히 뜯어보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서류였습니다. 여기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다. 제 가슴이 8억짜리 아파트 앞에서가 아닌 이 7천만 원짜리 폐가 앞에서 비로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며칠 후 제 이름 문정숙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등기 권리증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8억을 주고도 갖지 못했던 내 집이
비로소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짐을 빼서 그 폐가로 향했습니다. 물론 당장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단 폐가 근처에 월 20만 원짜리 작은 단칸방을 임시 거처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작업복을 챙겨 입고 제 첫 번째 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007번 도저히 성공 못할 미션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당의 잡초는 제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낫을 사와 꼬박 사흘 동안 잡초만 베어냈습니다. 40년간 주방에서 칼질만 하던 제 손은 낫질 몇 번에 금세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 눈을 따갑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며칠 후 잡초가 거친 마당에서는 20년간 묻혀있던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장독대 파편, 녹슨 농기구, 정체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병들. 저는 그걸 일일이 주워 담아 마대자루에 넣었습니다. 마대자루가 20개가 넘어가자 제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집안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커튼처럼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쥐똥과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닷바람이 들이쳐 집안 전체가 곰팡내로 진동했습니다. 저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그 먼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매캐한 먼지가 목구멍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지만 저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청소만 했습니다. 먼지를 쓸어내고 곰팡이를 닦아내고 깨진 유리 파편을 치웠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올랐고 밤이면 허리와 어깨 통증에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는 폐가를 보면 8억을 주고 샀던 그 아파트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보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서울 할망 미쳤나 봐. 저 흉가를 혼자 고친다고? 며칠 하다 말겠지 뭐. 그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도 들려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집 뒤편에 둔 오래전에 무너진 것 같은 헛간의 목재 폐기물들이었습니다. 비를 맞아 썩고 뒤틀린 무거운 나무 기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치우지 않으면 집수리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끙끙거리며 가장 큰 나무 기둥 하나를 들어 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60대 여자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틀 기압을 넣으며 안간힘을 썼지만 목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중심을 잃고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그거 그렇게 드시면 허리 다치세요.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놀라 돌아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눈이 선한 청년 하나가 땀을 훔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갑작스러운 청년의 등장에 당황하며 손에 묻은 흙을 작업복 바지에 닦았습니다. 아니, 괜찮은데? 이게 워낙 무거워서.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청년은 성큼성큼 다가와 끙끙대던 그 무거운 폐목재 더미를 별 힘도 들이지 않는 듯 가볍게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이쿠, 할머니 이거 혼자 치우시려고 했어요?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제가 저쪽 공터에 좀 옮겨 드릴게요. 트럭도 마침 가져왔는데 청년은 씩 웃으며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폐목재들을 자신의 1톤 트럭 짐칸에 척척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간 저를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며 밀어내던 아들의 뒷모습만 보다가 아무 대가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돕는 낯선 청년의 등판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제 허리를 끊어지게 할 것 같았던 그 거대한 패목재산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장갑 낀 손등으로 훔치며 제게 말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되시겠어요? 저는 황급히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학생, 고마워서 어떡해. 이걸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이름이라도 좀 알려줘요. 청년은 손수건을 받아 들고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훈입니다. 저 아랫마을에서 작은 카페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며칠 전부터 할머니 혼자 끙끙대시는 거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트럭 몰고 와본 거예요. 김영훈, 저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되뇌었습니다. 제게는 구원자처럼 느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영훈 학생,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에이, 무슨 은혜는요. 같은 동네 주민끼리 돕고 사는 거죠. 영훈 학생은 손사래를 치며 트럭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학생, 그냥 가면 어떡해.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아니, 밥이라도. 하지만 제 폐가는 아직 부엌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우물쭈물하자 영훈 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할머니. 마음만 받을게요. 저 바빠서 가봐야. 아니, 잠깐만 기다려요. 저는 다급하게 제 임시 거처인 단칸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뒀던 작은 아이스박스를 챙겨 들고 다시 숨이 차게 뛰어왔습니다. 이거라도 좀 가져가요. 내가 어제 잠이 안 와서 좀 만들어 본 건데 제가 내민 것은 플라스틱 통에 소담하게 담긴 찹쌀 경단이었습니다. 40년 식당을 하며 명절마다 VVIP 손님들에게만 선물로 내어주던 제 비법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며느리 강지윤이 촌스럽다고 조롱했던 바로 그 올드한 음식이었습니다. 영훈 학생은 제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는지 트럭에서 내려 아이스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이걸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그는 별 기대 없이 콩고물이 묻은 경단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씹는 순간 영훈 학생의 눈이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띄었습니다. 그는 몇 번을 우물거리더니 경단을 꼴꺽 삼키고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외쳤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제가 살면서 먹어본 떡 중에, 아니, 모든 디저트 중에 최고예요. 저는 그 과장된 칭찬에 쑥스러워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무슨, 그냥 찹쌀 삶아서 팥고물 넣고 굴린 거야. 별거 아니네. 하지만 영훈 학생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별거가 아니에요. 이 팥소 직접 만드신 거죠? 단맛이 인공적이지가 않아요. 은은한데 팥향이 엄청나게 깊어요. 그리고 이 찹쌀 어떻게 이렇게까지 쫄깃하면서 이에 하나도 안 붙죠. 이거.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경단 하나를 더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휴. 그리고 마치 전문 평론가처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떡집 팥은 그냥 달기만 하잖아요. 설탕 맛밖에 안 나는데 이건 팥 알갱이가 살짝 씹히면서도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콩고물, 볶은 콩의 고소함이 와, 할머니, 혹시 실례지만 예전에 식당 같은 거 하셨어요? 저는 제 손맛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는 이 젊은 청년이 신기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40년 동안 작은 한정식집 했었어요. 그 말을 듣자 영훈 학생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40년이요? 와, 정숙한상 같은 그런 집 하셨던 거예요? 어머, 거길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그냥
할머니 솜씨가 딱 그런 명인의 손맛이라서요. 그는 제 패가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 리모델링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냥 혼자 사실 거예요? 그렇죠. 뭐, 늙은이가 혼자 살아야지. 아니요. 영훈 학생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이 솜씨를 이 7천만 원짜리 폐가에 썩히실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학생, 무슨 말이 그렇게. 할머니, 사실 카페 운영하면서 제주도 관광객들 트렌드를 매일 보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진짜를 좋아해요.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뻔한 브런치 말고요.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진짜 손맛이 담긴 음식이요. 특히 할머니처럼 연륜 있는 분이 직접 만드신 거라면 사람들 환장한다고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해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트럭을 개조해 커피나 핫도그를 파는 푸드트럭 사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거 푸드트럭이라고 아세요? 글쎄, TV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할머니, 저랑 같이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영훈 학생의 제안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푸드트럭을? 왜요? 할머니는 이 경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정식 노하우로 메뉴 몇 개만 만드시는 거예요. 흑돼지를 넣은 강정을 만든다거나 제주 특산물을 넣은 떡을 만드는 거죠. 제가 마케팅이랑 디자인, 운영은 다 맡을게요. 저래 봬도 이 바닥에선 잔뼈가 굵거든요. 할머니는 그냥 그 진짜 손맛만 보여주시면 돼요. 저는 완전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폐목재 더미 앞에서 끙끙대던 초라한 늙은이였는데 고작 찹쌀 경단 몇 알로 29살짜리 젊은 사업가에게 동업 제안을 받고 있다니. 나 63이야. 장사라면 40년을 했지만 이런 건. 할머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의 그 40년 경력이 중요한 거죠. 제가 보기에 할머니는 그냥 쫓겨난 늙은이가 아니라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숨겨진 영웅이세요. 숨겨진 영웅,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며느리에게 촌스럽다고 무시당하고 아들에게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며 외면당했던 제 40년 손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그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고 영웅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영훈 학생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은 8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던 아들의 탁한 눈빛과는 달랐고 1,500만 원짜리 소파를 탐하던 며느리의 욕망에 찬 눈빛과도 달랐습니다. 저것은 순수한 열정과 진짜를 알아보는 안목이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 진짜 할머니랑 일해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대박 내봐요. 영훈 학생의 간절한 제안에 제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탁 하고 다시 타오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단 학생아, 그 경단 더 있는데 좀 더 먹고 갈래? 저도 모르게 제안에 대한 대답 대신 그를 다시 한번 제 음식으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영훈 학생은 제 단칸방에 앉아 제가 내어준 찹쌀 경단 한 통을 그 자리에서 전부 비워냈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펼쳐 푸드트럭 사업 계획이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사례들, 필요한 인허가 절차, 예상 비용과 수익 구조, 40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식당을 운영해 온 제게는 그 모든 것이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학생,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컴퓨터도 겨우 켜고 끄는데. 제가 손사래를 치자 영훈 학생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이건 제가 다 할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그 찹쌀 경단, 그리고 할머니만 만드실 수 있는 음식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제발 같이 해주세요.
그 29 청년의 눈에는 8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던 제 아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수한 열정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 늙은이 손맛이 이 낯선 땅에서 통할지 나도 한번 보고 싶구나. 그날부터 저와 영훈 학생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폐가 리모델링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우리는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장소는 영훈 학생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의 주방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묻어두었던 제 모든 비법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찹쌀 경단은 기본이었습니다. 며느리 강지윤이 촌스럽다고 했던 바로 그 파당금을 베이스로 제주에서만 나는 재료들을 더했습니다. 향이 진한 제주 한라봉 껍질을 갈아 넣고 졸여 한라봉 앙금 호떡을 만들었고 밭에서 막 캐낸 제주 구좌 당근을 곱게 갈아 당근 찹쌀떡을 빚었습니다. 할머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밥이 될 만한 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해요. 영훈 학생의 요구에 저는 제 비장의 무기였던 정숙한 상의 갈비찜 레시피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신 비싼 소갈비 대신 제주 흑돼지를 사용했습니다. 흑돼지 앞다리살을 큼직하게 썰어 제 40년 비법 간장 양념에 재웠다가 튀기듯 졸여내 흑돼지 강정을 만들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달려온 영훈 학생은 갓 졸여낸 강정 하나를 입에 넣고는 5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끝났네요. 할머니, 우리 무조건 성공입니다. 메뉴가 완성되자 영훈 학생은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중고 트럭을 한 대 구해왔고 자신의 카페를 디자인했던 디자이너 친구까지 불렀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트럭 디자인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나무 느낌이 좋겠다고 했고 영훈 학생은 젊은 감각에 맞게 세련된 간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트럭은 낡았지만 믿을 수 없이 세련되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칠해진 트럭에는 나무로 짠 작은 창문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간판, 우리는 간판 이름을 정하기 위해 가장 오래 고민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 제주 정숙은 어때요? 아이고, 촌스러워, 내 이름은 빼. 그때 영훈 학생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엄마의 부엌이다. 할머니 어떠세요? 엄마의 부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아릿해왔습니다. 아들 진우에게는 난처한 존재가 되어버린 엄마였지만 어쩌면 이곳 제주에서 저는 다시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푸드트럭, 엄마의 부엌이 탄생했습니다. 드디어 첫 영업일이 밝았습니다. 영훈 학생은 제주의 해안도로 중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포토스팟 근처에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 40년간 그랬던 것처럼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팥을 삶아 앙금을 만들고 찹쌀을 찌고 흑돼지를 양념에 재웠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0년 장사꾼이었지만 첫날은 언제나 이렇게 떨렸습니다. 오전 10시 우리가 트럭 문을 열었을 때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갓 20살이 넘어 보이는 앳된 커플이었습니다. 우와, 여기 뭐 파는 거예요? 푸드 트럭 예쁘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나봉 앙금 호떡을 구워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예요? 뜨거우니 조심해 먹어요. 역생이 호떡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그 역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이거 미쳤어. 나 살면서 먹어본 호떡 중에, 아니, 빵 중에 최고야. 앙금이 완전 고급스러워. 남학생도 한 입 뺏어 먹더니, 뭐야, 진짜 맛있네.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흑돼지 강정까지 추가로 주문해 갔습니다. 그 커플이 돌아간 후 영훈 학생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그 쪼그라들고 흉측한 제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클로즈업해서 촬영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는 제 빠른 손놀림, 파당금을 정성껏 빚는 제 모습, 그리고 손님에게 음식을 건네며 짓는 제 어색한 미소까지 그는 그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고 영상에 담았습니다. 학생, 뭐 하는 거야? 흉하게 시리, 내 손은 찍지 마. 할머니, 이 손이 바로 엄마의 부엌의 스토리예요. 사람들은 이 손을 보러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영훈 학생은 그 영상을 편집해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과 제주 지역 맛집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영상은 거칠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한정식 명인 할머니가 8억 주고 사준 아들 집에서 쫓겨나고 제주에 와서 다시 피어납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라는 자극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문구와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트럭 문을 열기도 전인 아침 9시부터 트럭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 SNS 영상 보고 왔어요. 흑돼지 강정 먹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할머니, 정말 서울에서 오신 거 맞아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영훈 학생은 쉴 틈도 없이 음식을 만들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흑돼지 강정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완판되었습니다. 한라봉 호떡은 굽는 족족 팔려 나갔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그 바쁘고 치열한 희열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산하니 제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일주일 내내 벌어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 단 하루 만에 벌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대박 났어요. 영훈 학생이 저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입소문은 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영훈 학생이 올린 그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제주 지역 맛집 블로거들이 줄을 서서 리뷰를 올렸고 그게 다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제 음식 맛에만 열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헌신했지만 버림받고 홀로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60대 여성이라는 제 스토리에 열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중년 여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저를 보겠다며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속 끓이는데 사장님, 보고 용기 얻고 가요? 이 흑돼지 강정, 그냥 음식이 아니네요. 사장님 인생이 담긴 맛이에요. 그들은 제 손을 붙잡고 울었고 저는 그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제가 만든 경단을 하나 더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지역 방송사를 시작으로 케이블 채널의 맛집 프로그램, 심지어 지상파 아침 방송의 인생 2막 코너에서까지 저를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영훈 학생은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지상파 방송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촬영 날 저는 카메라 앞에서도 조금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40년간 매일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흉측하게 변한 손을 카메라 앞에 당당히 내밀었습니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 손으로 자식들 다 키웠고 이 손으로 지금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제가 출연한 지상파 방송이 전국으로 송출되던 그날 저녁, 저는 8억을 주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잠실의 그 신축 아파트, 거실 풍경을 정확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제 아들 이진우는 아마 퇴근 후 지친 몸을 1,500만 원짜리 이태리제 소파에 파묻고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 강지유는 그 옆에서 지루하다는 듯 리모컨을 돌리며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어떻게 SNS에 자랑할지 고민하고 있었겠죠. 그러다 채널을 돌리던 며느리의 손가락이 멈췄을 겁니다. 제주 특집 63 버려진 폐가에서 100억 신화를 쓰다 라는 자극적인 타이틀과 함께 화면 가득 제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나왔을 테니까요. 낡은 작업복이 아닌 단정하게 차려입고 인터뷰하는 제 모습. 40년 손맛을 자식에게는 부정당했지만 일하며 담담히 과거를 말하는 제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부엌 푸드트럭 앞에 100m 넘게 늘어선 끝없는 대기줄. 월 매출 1억 신화라고 적힌 자막까지. 저 여자 어머니 아니야? 아들 진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며느리 지윤의 입은 떡 벌어졌겠죠. 그녀의 머릿속은 그 순간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월 1억? 그럼 1년이면 12억? 40년 헌신 8억? 저거 우리 얘긴가? 저 늙은이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제주로 튀어서 저런 대박을 쳤다고? 며느리는 당장 제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아니, 아들 진우의 손에 휴대폰을 쥐어주며 소리쳤겠죠. 뭐 해, 진우 씨. 당장 전화 안 해? 당장.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를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 안 돼도 걱정 말라는 제 마지막 문자를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수신 거절이 10번쯤 반복되자 며느리 지우는 리모컨을 소파에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8억이나 줬더니 우리 뒤통수를 쳐? 저 돈이 다 어디서 났어? 식당 판 돈 다 들고 튄 거였어. 당장 제주도 가. 당장 가서 저 돈 다 환수해야 해. 저거 다 우리 돈이야. 그들의 탐욕은 언제나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당장 휴가를 내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날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빌린 렌터카 내비게이션에 오마의 부엌을 찍었겠죠. 이미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그 이름을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침내 그들이 해안도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방송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평일 낮이었음에도 오마의 부엌 앞에는 방송에서 본 것보다 더 긴 줄이 괴물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의 맨 앞에서 저는 영훈 학생 그리고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렸지만 서울에서처럼 그늘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흑돼지 강정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뻔히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선글라스, 명품으로 휘감았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두 사람, 제 아들 이진우와 며느리 강지윤이었습니다. 진우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지우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부른 아들을 바라보며 40년간 늘 그랬듯 어머 웬일이야 하고 반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흑돼지 강정을 튀기던 손을 멈추고 기름 묻은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줄 서 있는 손님들을 향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불청객이 와서요. 라고 말한 뒤 영훈 학생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영훈 학생, 나 잠깐 자리 좀 비울게. 10분만 맡아줘. 영훈 학생은 진작에 제 사연을 다 알고 있었기에 제 등장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려와 흙먼지가 날리는 주차장 한쪽 구석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 지윤이 정신을 차린 듯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TV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말도 없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녀는 마치 3년 만에 잃어버린 어미를 찾은 딸처럼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제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제가 출연한 지상파 방송이 전국으로 송출되던 그날 저녁, 저는 8억을 주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잠실의 그 신축 아파트 거실 풍경을 정확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제 아들 이진우는
아마 퇴근 후 지친 몸을 1,500만 원짜리 이태리제 소파에 파묻고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 강지우는 그 옆에서 지루하다는 듯 리모컨을 돌리며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어떻게 SNS에 자랑할지 고민하고 있었겠죠. 그러다 채널을 돌리던 며느리의 손가락이 멈췄을 겁니다. 제주 특집 63 버려진 폐가에서 100억 신화를 쓰다 라는 자극적인 타이틀과 함께 화면 가득 제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나왔을 테니까요. 낡은 작업복이 아닌 단정하게 차려입고 인터뷰하는 제 모습, 40년 손맛을 자식에게는 부정당했지만 이라며 담담히 과거를 말하는 제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부엌 푸드트럭 앞에 100m 넘게 늘어선 끝없는 대기줄, 올 매출 1억 신화라고 적힌 자막까지. 저 여자 어머니 아니야. 아들 진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며느리 지윤의 입은 떡 벌어졌겠죠. 그녀의 머릿속은 그 순간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올 1억, 그럼 1년이면 12억. 40년 헌신? 8억? 저거 우리 얘긴가? 저 늙은이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제주로 튀어서 저런 대박을 쳤다고? 며느리는 당장 제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아니, 아들 진우의 손에 휴대폰을 쥐어주며 소리쳤겠죠. 뭐해 진우 씨, 당장 전화 안 해? 당장.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를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 안 돼도 걱정 말라는 제 마지막 문자를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수신 거절이 10번쯤 반복되자 며느리 지우는 리모컨을 소파에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8억이나 줬더니 우리 뒤통수를 쳐? 저 돈이 다 어디서 났어? 식당 판 돈 다 들고 튄 거였어. 당장 제주도 가. 당장 가서 저 돈 다 환수해야 해. 저거 다 우리 돈이야. 그들의 탐욕은 언제나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당장 휴가를 내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날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빌린 렌터카 내비게이션에 엄마의 부엌을 찍었겠죠. 이미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그 이름을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침내 그들이 해안도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방송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평일 낮이었음에도 엄마의 부엌 앞에는 방송에서 본 것보다 더 긴 줄이 괴물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의 맨 앞에서 저는 영훈 학생, 그리고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렸지만 서울에서처럼 그늘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흑돼지 강정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에 젖은 선글라스, 명품으로 휘감았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두 사람, 제 아들 이진우와 며느리 강지은이었습니다. 진우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지은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부른 아들을 바라보며 40년간 늘 그랬듯 어머 웬일이야 하고 반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흑돼지 강정을 튀기던 손을 멈추고 기름 묻은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곤 줄 서 있는 손님들을 향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불청객이 와서요 라고 말한 뒤 영훈 학생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영훈 학생, 나 잠깐 자리 좀 비울게. 10분만 맡아줘. 영훈 학생은 진작에 제 사연을 다 알고 있었기에 제 등장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려와 흙먼지가 날리는 주차장 한쪽 구석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 지훈이 정신을 차린 듯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TV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말도 없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녀는 마치 3년 만에 잃어버린 어미를 찾은 딸처럼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제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어들 진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그땐 엄마가 이렇게 힘드신 줄도 모르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 모습이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던 며느리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사업을 어떻게 다 감당하세요? 저희가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죠. 진우 씨도 그렇고 저도 서울에서 다 정리하고 일이 내려와서 어머니 사업 저희가 제대로 관리해 드릴게요. 법인도 만들고 서울에 지점도 내고 체계적으로 해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8억을 잃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정말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원리라니 내 돈을 자기들 돈으로 만들겠다는 그 속셈을 저렇게 뻔뻔하게 내뱉을 수 있다니.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고맙구나. 너희가 그렇게까지 내 생각을 다 해주고.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화색이 돌았습니다. 역시 늙은이는 별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너희 도움은 필요 없겠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자, 일어서렴. 내 진짜 집에나 한번 가보자. 너희가 그토록 들어오고 싶어 했던 내 집. 저는 렌터카를 타고 온 그들을 제 낡은 트럭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부엌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제 7천만 원짜리 폐가, 아니, 이제는 제주의 그 어떤 별장보다 아름답게 변한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은 다시 한번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흉가는 온데간데 없고 잡초만 무성했던 마당에는 파릇한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캐진 유리창 대신 통유리창이 끼워져 있었고 그 너머로 아까 봤던 그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아파트에 가져가려다 쫓겨났던 그 낡고 촌스럽다던 원목 가구들이 집안 곳곳에서 세련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우와 하는 감탄사를 내뱉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훑어보며 속으로 가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리모델링 비만 해도 몇 억은 들었겠어요. 역시 돈이 있으셨네. 저는 그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제가 직접 담근 시원한 매실차를 내왔습니다. 그래, 이제 솔직하게 말해보렴. 네, 너희 여기 왜 왔니? 내가 TV에 나온 거 보고 이 늙은이 돈이 탐이 나서 온 거 아니니? 제 직설적인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정말 시끄럽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단번에 잘랐습니다. 지윤아, 내가 내 SNS 글을 봤던 날, 그리고 진우, 네가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날, 나는 이미 모든 걸 끝냈단다. 너희가 관리해주겠다는 그 엄마의 부엌 말이야.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부엌 법인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난 이미 영훈 학생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했단다. 내 지분은 너희가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전부 신탁회사에 맡겨두었지. 내가 죽더라도 그 지분은 너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제주에서 땀 흘린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말이다. 뭐라고요? 신탁.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김영훈 학생, 그리고 서울에서 만났던 최정민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대표님, 손님들 오셨다면서요. 영훈 학생이 넉살 좋게 들어서며 굳어버린 진우와 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변호사도 그들 앞에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정숙 대표님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최정민 변호사입니다. 사업 관련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며느리 지우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신탁?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저는 제 일생일대의 사이다를 위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필요한 거니, 아니면 내 8억짜리 아파트에서 나를 쫓아냈던 네가 필요한 거니, 아, 내 40년 손맛을 촌스럽다고 조롱했던 네가 필요한 거냐고. 제 마지막 일갈에 며느리 강지우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판이 완벽하게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제 집 거실에 감돌던 무거운 침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최정민 변호사와 김영훈 학생의 등장은 며느리 강지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8억을 받고도 만족하지 못해 제 남은 재산까지 탐냈던 그 오만함은 신탁과 법인이라는 법적 방어막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불그락 푸르락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 이진우는 그 순간에도 아내와 저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능력하고 비겁한 모습은 3년 전 현관문 앞에서 저를 외면하던 그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문정숙 대표님께서는 오늘 두 분을 만날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자리를 만드신 건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였다고 하시는군요. 사업체 명의나 지분 관련해서는 두 분이 법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가 0%임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만 돌아가 주시지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분한 듯 입술을 잘 근잘근 깨물더니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게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8억 그거 하나 주시고 이렇게까지 저희를 남보다 못하게 대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 돈 다 혼자 쓰시려고. 시끄럽다.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 이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윤 씨, 그만해. 제발. 이진우 씨, 지금 나한테 그만하라고 했어. 아들 진우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더는 엄마 얼굴 못 보겠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넋이 나간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고 제 집을 나갔습니다. 캔 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3년 전 제 얼굴 앞에서 닫혔던 그 아파트의 현관문 소리보다 훨씬 더 무겁고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제주에서의 제 삶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엄마의 부엌은 단순한 푸드트럭을 넘어 제주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영훈 학생의 수완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부엌 상표권 출원을 마치고 전국에서 쏟아지는 프랜차이즈 문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좋아 무작정 가맹점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모님. 언제부턴가 영훈 학생은 저를 할머니가 아닌 이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스토리를 이해하고 이모님의 손맛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지점을 내줍시다. 우리는 제 폐가를 리모델링하고 남은 옆에 국유지를 정식으로 제주도청에서 불화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푸드트럭이 아닌 번듯한 엄마의 부엌 본점이자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기당할 뻔했던 그 땅이 이제는 제 꿈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반면 서울로 돌아간 아들 내외의 삶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8억짜리 아파트처럼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서 단 한 푼도 더 뜯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히스테리가 극에 달한 며느리 강지윤은 그 분노를 SNS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심하게 허영심을 드러냈습니다. 잊지도 않은 명품 가방을 백화점에서 착용한 사진을 찍어 오늘 득템이라고 올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은 시키지도 않고 입구에서 사진만 찍어 VVIP 디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온통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득템했다고 올린 한정판 명품 가방이 하필 그녀의 SNS 친구가 근무하는 매장의 VVIP 고객에게 이미 팔린 물건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친구가 지윤 씨, 이 가방 어제 K 회장님 사모님이 사가신 건데 어떻게 지윤 씨가 득템을 했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모든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녀의 SNS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허언증, 거짓말쟁이, 관심병자, 나는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문은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에까지 퍼졌습니다. 평소에도 그녀의 과시욕과 거만한 태도를 아니꼽게 보던 동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 기피증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직장까지 잃고 집안에 틀어박히게 된 며느리의 모든 분노는 이제 남편인 제 아들 이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때 제대로 어머니 돈을 받아왔으면 내가 이 꼴로 살지 않아도 됐잖아. 당신은 대체 뭐야? 당신 엄마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그깟 대리 나부랭이야. 능력 없는 자식. 아들 진우의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의 저주 섞인 비난을 들어야 했고 회사에서는 제주에서 대박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어머니한테 손 안 벌리게 잘해라는 식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제주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제 단호한 눈빛과 그만해 라고 소리치던 자신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8억짜리 아파트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 8억짜리 이성은 그들에게 행복이 아닌 불행과 파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제주에는 엄마의 부업 본점과 문정숙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1층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엄마의 부엌 카페테리아가, 2층에는 저처럼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와 쿠킹 클래스가, 3층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푸드트럭이 아닌 그곳 2층의 쿠킹 클래스에서 제 손맛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파당금은 말이죠. 설탕을 처음부터 넣으면 안 돼요. 팥이 충분히 뭉그러진 다음에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은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고 홀로 서기를 꿈꾸는 중년 여성들, 혹은 제주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일 선생님, 대표님, 그리고 제주의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며느리에게는 촌스럽다고, 아들에게는 난처하다고 부정당했던 제 존재의 가치를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제주에서의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아들을 위해 억지로 눈을 비비며 일어나던 그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제 집 마당에서 조용한 바다를 보며 명상을 하고 쿠킹 클래스에서 수강생들에게 나눠줄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엄마의 부엌은
영훈 학생, 아니 이제는 김 대표라고 불러야 할 든든한 파트너가 본사 대표가 되어 완벽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주와 서울을 넘어 수도권까지 20호점이 생겨났고 각 매장마다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예대표이자 문정숙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의 이사장으로 물러나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제 7천만 원짜리 폐가는 이제 제주 이주를 꿈꾸는 중년 여성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제 아들 이진우의 삶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강지훈과의 이혼은 진흙탕 싸움 끝에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8억짜리 아파트의 절반이라도 차지하려 했지만 그 아파트의 증여 자금이 제게서 나온 것이 명백했기에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8억짜리 아파트를 처분하고 빚을 갚고 위자료를 떼어주고 나니 손에 쥔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실의 섬에서 쫓겨나 서울 변두리의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제주에서 어머니가 100억대 신화를 쓴다는 소문은 파다한데 정작 아들인 그는 무능력하게 이혼까지 당했다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편의점에서 산 차가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3년 전 자신이 어머니에게 내뱉었던 말, 엄마, 제발 저 좀 난처하게 만들지 마세요. 라는 그 말을 수천 번 되씹으며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8억을 받기 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추락한 2025년의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낡은 원룸의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곳에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란에는 제주 문정숙이라고 3년 만에 처음 보는 제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시려는 걸까? 이제라도 돈을 좀 보내주시려는 걸까? 그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나 수표 대신 사진 몇 장과 편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센터 직원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수강생들에게 둘러싸여 찹쌀 경단을 빚는 제 모습, 그리고 김영훈 대표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 저는 아들 진우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에게 이 편지를 받을 때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궁금하지는 않구나. 네가 어떤 모습이든 그건 네가 3년 전에 선택한 삶의 결과일 테니까. 편지의 시작은 아들이 기대했던 따뜻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곳 제주에서 40년간 잊고 살았던 문정숙이라는 내 이름을 되찾았단다. 내 엄마,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지 매일매일 배우고 있단다. 저는 편지의 제주의 삶이 얼마나 평온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제가 그에게 이 편지를 쓴 진짜 이유를 적었습니다. 진우야, 나는 네가 제주에 찾아왔을 때 네가 여전히 내 돈을 탐내는 것을 보고 아주 실망했단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네가 언젠가는 깨달을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다. 진정한 가족이란 8억짜리 아파트를 주고받는 의무나 희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독립된 개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너에게서 완벽하게 독립했다. 하지만 너는 아직 네 아내에게서도 그리고 네 어미의 그늘에서도 독립하지 못했더구나. 내가 너에게 보낸 이 편지는 용서의 편지가 아니다. 이건 내게 주는 마지막 교육이다. 나는 네가 언젠가 네 힘으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이진우라는 이름으로 바로 섰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너를 다시 만날 생각이다. 네가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네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그때까지는 나를 찾지도 기다리지도 말거라. 아들 진우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 낡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화려했던 성공이 100억 신화가 자신들을 향한 유치한 복수나 물질적인 과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식이라는 굴레에 평생 갇혀 살았던 한 여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음을, 그리고 그 성공의 끝에서 어머니가 제게 바란 것은 단 한 푼의 돈도 값비싼 효도도 아니었음을, 그저 아들인 자신도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이진우라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랐던 어미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참교육기였음을 말입니다. 진우는 눈물로 젖은 편지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독립을 위한 나의 계획.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대신 어머니가 내준 그 마지막 숙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제주 엄마의 부엌 센터 옥상 테라스에서 저는 김영훈 대표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이번에는 정말 도노인들을 위한 공동주택 사업이요? 그거 돈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지. 하지만 영훈아, 돈이 안 돼도 가치 있는 일이잖니? 나처럼 나이 들어 홀로 된 사람들이 서로 기대고 밥해 먹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집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꾸나. 제 나이 66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잡조름한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3년 전 그 지옥 같던 서울에서 이 낙원으로 저를 이끌어준 며느리의 그 한마디, 나가세요 라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지윤아, 내 덕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김정숙, 아니 문정숙이라는 이름의 저는 63세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8억짜리 배신과 촌스럽다는 조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제주 땅에서 자신의 가장 촌스러운 재능이었던 40년 손맛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완벽한 권선징악을, 아들에게는 뼈아픈 참교육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정숙에게는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삶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당신의 헌신을 누군가 짓밟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엄마의 부엌과 같은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